같이 보시면은요, 일단은 외우셔야 될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변경이 있었죠. 몇 가지 있었어요? 두 가지.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법 쓴다고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대손이나 감가. 그다음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특징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간접세 맞고 직접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실 게 특징 됐고, 과세거래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사업의 포괄량도. 그다음에 간주 공급이 있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뭐요? 성명.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 다음에 오늘 볼 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금. 그다음에 됐고 저거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뭐요? 소형 승용 차 몇 cc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제외 몇 인승이요?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거 간이 뭐야 이건 또, 잠시만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있었죠. 무슨 과세자요? 간이과세자. 누구만이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을 때요? 4,800만원 미만일 때.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요게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이거든요. 그러면 8월달 시험에 요거 관련된 거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 되면 뭐 면제요? 납부 면제. 이것도 같이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신용카드 세액공제라고 있죠. 요거는 몇 프로요? 요것도 개인만 되고 1.3%. 얼마까지 한도요? 1,000만원. 그 다음에 개인은 예정 고지 납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 예정 고지 납부인데, 요거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왜냐면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으면은요? 3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오늘 보기로 했었죠. 교재는 316페이지. 소득세에서 2개 나온다 그랬습니다.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2개. 근데 범위는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요 파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316페이지 보시면 과세 단위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과세 단위라고 있는데 과세가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별로 세금 내는 거예요? 개인별로. 그래서 만약에 맞벌이야 그러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합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개인 단위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신고납세주의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예요? 신고납세주의예요. 그래서 신고하고 이제 납부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5월 31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말 그대로 이제 한 번 내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내는 거예요? 내년 5월 1일부터 5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는 뭐냐면 돈을 주고받을 때 세금을 띄고 주고받는 걸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제도라고 해요.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이런 제도가 없으면 국가에서 세금 걷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겠죠. 왜냐면 개인 보고 신고해라 그러면 뭐 돈 없다, 배째라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있는 사람들도 난리잖아요. 예. 근데 돈 없는 분들은 일단 세금 먼저 낼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세금 걷기가 어떨 거예요? 어려워지긴 하겠죠.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납이라는 게 뭐죠? 예납. 미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요쪽 얘기예요. 근로소득세. 그래서 우리 월급 받을 때 뭐 하죠? 세금 띄고 받죠. 근데 내년 2월 달에 또 뭐를 계산을 해요?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 해요? 안 해요? 하죠. 연말정산 왜 해요? 네, 요 금액 자체가 정확하니까 부정확하니까 부정확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는 일명 요쪽에 이제 분리과세라고 있는데 요게 분리과세예요. 무슨 과세라고요? 분리과세.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거 일용직 분들하고 복권당첨금. 저희 시험엔 요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이제 일당 받으시는 분들이죠. 일당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아요? 원금만 받아요? 세금 띄고 받습니다. 근데 세금 띄고 받으면 더 이상 낼 세금은 없어요. 그거를 완납이라 그래요. 완납의 뜻이 뭐죠? 더 이상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면 만약에 내가 1등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돈 받죠. 그 돈을 받을 때 원금을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낼 세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완납적 원천징수. 일명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는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저기 있잖아요. 뭐지? 마트나 이런 데에서 경품 추첨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도 1등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금액이 센 것들은 사무실에 왔다 가시라 그래요. 네, 왜 사무실에 왔다 가시라고 하냐면 뭐 내야 되니까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꼭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예, 그 제세공과금이 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무슨 쪽 원천징수예요? 완납적. 그래서 내가 물건을 받을 때 세금을 내면은 더 이상 낼 세금은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행 원천징수제도 거기 두 번째 줄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밑줄 치시면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월달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내년 며칠까지요? 내년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6월달 거는 7월 며칠이요? 10. 그래서 월급이 10날인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게 요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로자 관련된 세금들이 10일까지 내는 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4대 보험. 4대 보험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요것도 다음 달 며칠까지예요? 10일까지. 그래서 원래 은행에 이 날짜에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차피 인터넷 뱅킹도 되고 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는 10하고 25일 날은 은행 안 가는 게 좋아요. 말이라고. 왜냐면 그때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았었죠. 왜냐면 회사에서 세금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인터넷으로 아니면 뭐 계좌이체 다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은행에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근데 예전엔 진짜 25일 날 만약에 부가세 신고하는 날 맞춰서 가면은 진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은행 갈 일이 많지 않죠. 대부분 계좌이체 다 되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런 거 물어봅니다. 다음 달 며칠까지 신고해야 된다? 10일까지. 그 다음에 137페이지, 그 317페이지. 여기는 나중에 저희 쪽지 시험 볼 거예요. 납세 의무자 보시면. 317페이지, 소득세, 납세 의무.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고 있는데요. 두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어요? 두 명. 그래서 보시면 크게 두 가지예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두 가지. 그래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183일 이상. 왜냐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래서 그 중에 반 이상 있으면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거주자가 되시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도 세금 내셔야 되고 국외 소득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K-팝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돌들이 뜨면은 국가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외국 나가서 돈 버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죠. 예, 그래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게 수출되면은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잖아요. 예, 그래도 그런 거 잘 되면은 국가에서는 땡큐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느냐, 요게 중요합니다.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만 세금을 내세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83일 안 넘기려고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국적이 어디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며칠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3일, 6개월 이상 있으면은 거주자가 되는 거고 6개월 이내로 있으면은 비거주자가 되는데 무조건 6개월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잠깐 보시면 당구장 표시 볼게요. 당구장 표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근데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A씨가 2020년에는 80일, 2021년에는 100일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건 연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으로 보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며칠 이상 있었느냐. 왜 그러냐면 이 소득세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며칠까지요?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요 1년 안에 우리나라에 며칠이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주소의 판정. 첫 번째 직업관계. 그래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이때는 이제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비거주자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외국의 그 유명한 가수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콘서트 하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때는 6개월이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거주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번 것만 보내시면 돼요. 세금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활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그래서 국적하고는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 다음에 외항선언. 그래서 우리 뭐 선박이나 비행기 승무원분들, 파일럿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외에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안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은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경우들이 어떻죠? 많죠. 그래서 외국으로 항해를 나가도 이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맞춰서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기 배 타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배 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돈 벌려면은 배 타면 돈은 많이 번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배를 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보니까 10%인가 줄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 그 다음에 해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판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업체, 해외에다가 이렇게 출장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파견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의 파견된 임직원이나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 의제. 그래서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거주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 세대에 속하는 가족, 비거주자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며칠 기준이라고요? 183일. 낼 거 없으면 이런 거네요. 그 다음에 국적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 좀 봐두시고. 그리고 얘는 나중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319페이지 과세기간과 납세지의 별표 3개 치세요.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과 뭐야? 납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과세기간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요?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예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거나 출국할 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1년에 몇 번씩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예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가셨을 때. 왜냐하면 돌아가시면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요 날짜에 맞춰서 세금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망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몇 월, 언제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망하신 날까지. 거기 써 있죠. 교재에. 그 다음에 여기는 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완전히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요? 이민. 근데 왜 이민이라고 안 쓰고 출국이라고 써놨냐면, 이민 그러면은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민 그러면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이민 가는 것도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이민도 못 갑니다. 맞죠? 실제. 예, 그래서 이민인데 원래는 근데 이제 이민으로 쓰면은 약간 좀 괴리감이 있으니까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출국. 근데 출국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출국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요게 언어가 순화가 된 거죠. 놀러 가는 것도 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 놀러 갈 때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출국은 완전히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민 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내고 가셔야 돼요? 세금은 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 해서 세금은 납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세금 관련된 거 다 뭐를 하셔야 돼요?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출국한 날까지.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업 개시랑 사업 폐업이 나올 때 있거든요. 예, 얘는 소득세가 아니고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예요. 그 두 개를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거는 소득세가 아니에요.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개인은 과세 기간을 선택할 수 없으며 개인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사업 개시하고 폐업은 소득세가 아니라 무슨 세라고요? 부가가치세. 그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주로 여기를 얘기해요. 주소지. 그래서 요거는 소득세고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래서 소득세냐 부가가치세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납세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집은 인천이에요. 근데 사업은 서울에서 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득세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인천에다가. 부가가치세는요? 서울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320페이지. 지금까지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 다 외우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외울 시간에 딴 걸 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무려 몇 번 나왔다고요? 한 번. 나올 확률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예, 높은 쪽에다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저희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저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321페이지. 거기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인데 우리나라 종합소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총 6가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자 소득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인데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요쪽 파트예요. 그리고 이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여기입니다. 기타. 근데 왜 근로가 중요하냐면 저희 실기 시험이 25점인데 그 실기가 다 근로 쪽에서 나와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소득 그래서 이자소득은 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런 건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몇 문제 나온다고요? 2개 나와요. 몇 개요? 2개. 시험은 주로 뭘 물어보냐면은요 저기 322페이지 안 외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워낙 잘 나오는 페이지는 아닌지라 이자소득의 수입식이라고 밑에 보시면 박스 보이세요? 네, 거기 다 외우면 하나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뭐야? 지급일. 그 다음에 채권 등 보유기간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저거를 외우세요. 원가회계를. 뭐를 외우세요? 원가회계. 왜냐하면 원가회계는 100%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나올 확률이 아주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배당. 우리 배당 받으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주식을 갖고 있어야 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지배당이라고 해서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그다음에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내면은 324페이지께 나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봐야 될 거는 325페이지예요. 요것도 이제 쪽지 시험을 볼 건데 요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박스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다는 못 외워요. 그래서 저희가 외울 거는 거기 보시면은 색깔 들어간 거 2가지 있죠. 예, 그래서 이자나 배당은 14% 떼요. 몇 프로 뛴다고요? 14%. 그래서 우리 돈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이자 주시죠. 뭐 주세요? 이자 줘요. 예, 그 이자는 몇 프로 떼요? 14% 떼요.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일단 요 이자하고 배당 쪽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25페이지 이거는 따로 외우긴 할 건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조건부 분리과세에 2천만 원이라고 있어요. 얼마라고 있어요? 2천만 원. 그래서 이자 배당은 요 2천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천만 원만큼 이자가 나오려면 통장에 얼마 있어야 돼요? 지금 넉넉 잡고 2% 잡아도 10억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있어야 돼요? 10억. 그래서 2천만 원 넘을 일은 많아요, 적어요? 적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10억은 넘어야 그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327페이지. (327페이지) 보시면 무슨 소득이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특징은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거기 써있죠. 사업소득의 범위에 보시면 계속적이고 무슨 적이요? 반복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사업.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사업소득세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농업, 그래서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이런 분들은 뭐 안 내요? 사업소득세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래서 특히 어느 쪽이요? 연구개발업.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요것 때문에 한참 난리였었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 고등학교. 여기는 사업소득세는 안 냅니다. 그 다음에 2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주로 갖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훈련소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요? 전속계약금. 그래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무슨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예인 및 직업 운동 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무슨 소득으로 본다고요?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소득이라는 건 계속적이고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적.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전속계약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운동이나 연예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근데 그것도 하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예전에 법정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붙었냐면은 국가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은 기타 소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붙었었어요. 근데 붙은 이유는 하나겠죠. 국가에서는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많이 걷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적게 내기 위해서.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국가가 이겼어요. 왜냐면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계속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받는 것이다? 계약금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소득 그러면 계속적이고 뭐야? 반복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인데요. 거기
다만 옆에 보시면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은 무슨 소득으로 분류한대요? 기타 소득.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무슨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에요. 라고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이익.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그래서 거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일단은 유형자산 처분 뭐요? 이익. 요거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분개한 것 중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오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그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엔 잘 안 내요. 과거에는 진짜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사업소득. 예, 비과세의 뜻이 뭐죠? 뭐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예, 그거를 무슨 과세라 그래요? 비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밭. 예, 우리 1차 생산물 중요하죠. 그래서 논밭의 임대소득. 그래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예, 그래서 이제 임대소득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1주택 소유자 밑에 박스 보시면 1주택 소유자가 임대하는 거는 비과세입니다. 예,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고가주택이라고 있죠. 무슨 주택이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얼마 넘는 거라고요? 9억이에요. 얼마요? 9억. 그래서 고가주택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329페이지 잠깐 볼게요. 주택수의 계산. 뭐 저희 시험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 시험은 양도소득을 다루지 않아요. 양도소득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329페이지 잠깐 보시면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개인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갖고 있으면 이를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산하도록. 그래서 한 채 한 채 갖고 있으면 몇 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저희하고는 연관없고 그 다음에 농가부업소득 329페이지 보시면 농가에서 겨울이나 이런 경우에 부업하는 경우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래서 소는 50마리, 돼지는 700마리, 닭오리는 몇 마리요? 15,000마리. 예, 요렇게 키우시면은 요거는 농가 부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통주, 예, 전통주도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조림기간 5년. 조림기간이 뭐죠? 조림기간. 예. 조림기간이 그 나무를 키우는 기간을 조림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기간이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의 나무를 베면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이쪽 파트는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33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3% 있어요. 몇 프로 있어요? 3%. 그래서 의료, 보건 용역 및 인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많이 쓰여요. 어느 쪽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프리랜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몇 프로라고 쓰여 있죠? 3%.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 뛰겠다고. 만약에 3% 뛰겠다 그러면은 정규직이 아니고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라고도 하고 3.3%라고도 해요. 그래서 3%는 지방소득세 미포함이고요. 3.3%는 뭐 포함이에요?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왜냐면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거든요. 그래서 3%의 10%는 0.3%예요. 그래서 3.3% 뗀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정식 직원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되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아기가 쉬워요. 예, 잘리기가 쉬워요. 그런 좀 단점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3%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저희 시험은 요 근로소득이 중요해요. 왜냐면 실기가 다 근로소득자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기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원 등록. 요건 실기예요. 사원 등록. 그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 그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다음에 연말 정산. 요렇게 총 4가지 중에 2가지가 나와요. 실기는. 그래도 요쪽이 실기는 좀 할 만한 게 4개 중에 2개잖아요. 근데 거의 얘는 붙박이에요. 연말정산은. 얘는 거의 나와요. 99.9%.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한 번인가 2번 빼놓고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이쪽은 할만해요. 왜냐면 3개 중에 하나면은 확률은 높잖아요. 33.3%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문제라 그랬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도 2개 중에 하나는 거의 고정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는 종류가 4개고요.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20가지인가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실기하실 때. 그래서 근로소득 쪽을 일단 좀 잘 공략을 하시면 추후에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30 몇 페이지요? 1페이지. 그래서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 보시면은요.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뭐하고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된다. 그래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뭐요? 봉급. 그 다음에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그래서 우리 상여가 뭐예요? 예, 상여가 보너스예요. 뭐요? 보너스. 그래서 보너스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 그래서 보너스 받아도 세금 내셔야죠. 그
그 다음에 4번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직무 발명 뭐여 보상금. 그래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저희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회사 들어가셔갖고 직무 발명하면은 회사에서 보상금 주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일정 금액에 해당되면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근로소득으로 뭐 하는 거요? 보는 것.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밀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그 다음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계약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근데 뭐 여기도 크게 문제는 없고 시험에 요거 잘 나와요. 3번 잘 나와요. 3번에 보시면 주택을 뭐 받았을 때요?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지방 같은 데 보면은 회사에서 직원들 뽑을 때 주택 제공하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일명 사택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비출자 임원하고 종업원이죠. 그러면 출자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비출자 임원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은 근로소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출자 임원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이분이에요. 누구요?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가 사택을 제공받으면 그거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종업원이 사택 제공받으면 뭐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장님은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직원을 뽑으려면 사택 제공이 돼야만 직원을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직원들을 채용을 하려면은 혜택을 하나라도 더 줘야만 올 확률이 뭐예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택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은 세금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위에 보시면 332페이지 위에 보시면 주택 구입 자금의 대여 이익은 다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회사 가시면 집 산다 그럴 때 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특별한 혜택으로 보기 때문에 요건 세금을 내야 되고, 사택 제공받는 거는 일반적으로 출자 임원만 세금을 내는 거고 기타의 임원하고 사용인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출하는 보험료인데요. 그거 하나만 좀 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얼마까지요? 70만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히 이제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관련된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연 얼마보다 작으면은요, 70만 원보다 작은 거를 들면은 요거는 세금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서 다치시면은 보험금 나와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뭐 설마 마우스를 누가 찍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키보드에 손이 끼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기계 만지는 직업 전문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서는 심심치 않게 다친대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보험을 안 들면은요, 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수업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돼서도 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치거나 하시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회사에서도 직원 관련된 보험을 들어요. 왜냐면 특히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 70만 원까지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로 해주겠다. 라는 문구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다쳐야 돼요? 안 다쳐야 돼요? 안 다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쉽게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33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1번 잘 나와요.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경조사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금액인데 사회 통념상 뭐하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 1, 20만 원? 네. 근데 만약에 여직원 결혼한다고 회사에서 1,000만 원을 줬어.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 어디지? 국가가 국민 관련돼서 경조사 얼마 냈냐를 조사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줬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1, 20만 원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건 시험엔 안 나오는데, 경조사비 나가죠. 예. 근데 우리 회계는 무조건 나가면은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받아 놓으면 되죠? 청첩장. 아니면은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모바일 청첩장 뭐 하세요? 네, 모바일 청첩장 프린트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도 일단 경조비는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사망진단서나 이런 것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런 걸 갖고 있으면은 국가에서 나와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몇 분이냐? 35분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